여보, 30년 고생 많았어. 이제 우리 인생 좀 살아보자. 여보, 힘들지? 괜찮아. 원룸 현관문을 닫으면 방이 끝난다. 달력엔 칠순, 통장엔 3억 남짓. 매달 월세 50만 원과 병원비 60만 원이 빠져나간다. 10년 전엔 18억이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수, 올해 69세입니다. 아내 김영희는 68세. 지금 우리는 월세 50만 원짜리 작은 방에서 삽니다. 창밖으로 고층 아파트들이 보입니다. 저 어딘가에 아들이 삽니다. 우리가 사준 집에서요. 후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쉽습니다. 기억은 늘 가장 밝은 순간에서 미끄러진다. 1985년 봄, 저는 은행에 입사했습니다. 아내도 같은 은행 직원이었죠. 결혼하고 아이 둘을 낳았어요. 아들 준호, 딸 지은이. 우리의 꿈은 단순했습니다. 아이들 대학까지 보내고 우리 노후 준비하자. 그래서 30년을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월급의 70%를 무조건 저축했어요. 아내가 가계부를 썼는데 1원까지 기록했습니다. 외식은 1년에 두세 번, 명절이나 생일 때만요. 옷은 백화점 세일 때만 샀고 차는 중고로 12년을 몰았습니다. 주말이면 도시락을 싸서 공원에 갔어요. 아이들이 놀이공원 가자고 조를 때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중에 크면 이해할 거야. 친구들 골프 치러 갈 때도 거절했습니다. 나는 그럴 여유 없어. 회식 2차는 빠졌어요. 막차 버스를 타고 집에 왔죠.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료들이 명품 가방 들 때 시장 가방을 들었어요. 33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2015년 제 나이 60세에 은퇴했습니다. 퇴직금 합쳐서 9억, 적금과 예금 6억, 아파트 한 채 3억, 총 18억이었습니다. 퇴직날 동료들이 말했어요. 민수야, 너는 정말 잘 준비했다. 부럽다. 저도 뿌듯했습니다. 30년을 허리띠 졸라맨 보람이 있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아내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18억. 이자만으로도 연 5천만 원. 연금까지 합치면 월 300만 원은 쓸 수 있었죠. 충분했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좀 살아도 되지 않을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30년 고생했으니 이제 우리 인생 즐기자. 그날 저녁 30년 만에 처음으로 고급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1인당 15만 원짜리 코스 요리를 먹었죠. 맛있었습니다. 아내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런 게 행복이구나. 저도 웃었습니다. 앞으로 자주 오자. 우리 자격 있어.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추락의 시작이었죠. 은퇴 후 한 달 아내가 여행 팸플릿을 가져왔어요. 여보, 유럽 가볼까? 1인당 500만 원이래. 여보, 우리 18억 있어. 1천만 원쯤이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18억 중 1천만 원은 0.5%도 안 됐어요. 그래, 가자. 30년 고생했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 2015년 4월 생애 첫 유럽 여행.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에펠탑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베네치아 곤돌라를 탔죠. 신기했습니다. TV에서만 보던 풍경이 눈앞에 있었어요. 아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죠. 여보, 고생만 시켜서 미안했어.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귀국 후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친구들이 부러워했어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5월 어느 날 아내가 명품 가방을 사자고 했습니다. 샤넬 클래식.
300만 원이래. 평생 소원이었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보니 마음이 약해졌어요. 30년간 시장 가방만 들고 다녔잖아요. 그래, 사. 생애 한 번쯤이야. 아내가 그 가방을 들고 거울 앞에 섰을 때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으로 빛나 보였어요.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 친구가 골프를 권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운동 안 하면 금방 늙어. 맞는 말이었어요. 골프채 세트 500만 원. 레슨비 한 달 50만 원. 처음엔 어색했는데 재미있더라고요. 여름에 제주도 가족여행. 5일 일정에 총 800만 원. 손주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돈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9월에 일본. 10일 일정에 1인당 300만 원. 자주 가니까 익숙해지네. 11월에 외식 횟수가 늘었습니다. 주 1회는 레스토랑. 한 번에 10만 원씩. 집에서 해먹는 것도 돈 들잖아. 그렇게 정당화했습니다. 연말에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18억이 17억 6천. 1년 만에 4천만 원을 쓴 겁니다. 생각보다 많이 썼네. 저도 놀랐어요. 하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17억 넘게 남았잖아. 괜찮아. 맞아. 우리 이 정도 쓸 자격이 있어. 30년을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는데. 그날 밤 생각했습니다. 내년엔 좀 줄여야 하겠어. 하지만 그건 지켜지지 않을 다짐이었습니다. 2016년이 밝았습니다. 은퇴 2년 차. 올해는 절약하자. 아내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1월부터 틀어졌습니다. 아내가 새벽에 홈쇼핑을 보고 있더라고요. 여보, 뭐해? 홈쇼핑 재미있네. 별 생각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며칠 후 택배가 왔습니다. 건강식품이야. 홈쇼핑에서 샀어. 50만 원짜리 홍삼이었어요. 비싸네. 한정 수량이래. 놓치면 손해야. 그 다음 주에도 택배가 왔습니다. 침구류 80만 원.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알아. 이것만 마지막이야. 하지만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2월에도 택배가 왔어요. 한 달에 서너 개씩 왔죠. 여보, 홈쇼핑 좀 줄이면 안 돼? 아내가 화를 냈습니다. 30년을 시장 물건만 쓰고 살았어. 이것도 못 사?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골프를 치고 있었거든요.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었어요. 한 번에 20만 원씩. 3월 골프장에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민수야, 회원권 살 생각 없어? 요즘 싸. 8천만 원이면 돼. 비회원으로 계속 치면 손해야. 고민했습니다. 8천만 원은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친구 말을 듣다 보니 솔깃했죠. 회원권은 자산이야. 나중에 팔면 돼. 일주일 고민 끝에 샀습니다. 골프 회원권 8천만 원. 아내에게 말했을 때 싸움이 났어요. 8천만 원을 그냥 써버려. 자산이야. 나중에 팔 수 있다고. 결국 타협했습니다. 그럼 당신도 원하는 거 해. 나만 쓸 순 없지. 그게 실수였어요. 아내의 홈쇼핑이 본격화됐습니다. 4월부터 택배가 폭증했어요. 에어프라이어, 안마의자, 공기청정기. 하나에 수십만 원씩. 당신 8천 쓰면서 나보고 뭐라 해? 저도 할 말이 없었어요. 그렇게 서로 견제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5월에 동남아 여행. 1인당 250만 원. 7월엔 일본을 또 갔습니다. 1인당 400만 원. 9월 30년 살던 아파트가 좁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이사 갈까? 손주들 오면 좁잖아. 결국 이사했습니다. 평수 넓은 신축 전세로. 보증금이 2억 더 필요했어요. 괜찮아. 어차피 보증금은 나중에 우리 돈이니까.
10월에 홈쇼핑 명세서를 확인했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 여보, 이거 진짜 심각한데. 하지만 멈추지 못했습니다. 오늘만 특가, 한정 수량, 지금 아니면 손해. 이런 말에 약했어요. 저도 골프를 끊을 수 없었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씩. 11월에 유럽을 또 갔습니다.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 1인당 600만 원. 우리 여행 중독된 거 아니야? 행복한 중독이잖아. 연말 결산을 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2년 동안 3억을 쓴 겁니다. 17억 6천이 14억. 여보, 이거 큰일인데. 계산해 봤어요. 홈쇼핑 월 500만 원, 골프 월 300만 원, 여행 6천만 원. 합치면 연 1억 5천. 내년엔 정말 줄여야 해.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걸. 이미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그래도 14억이야. 괜찮아.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이 속도면 몇 년이나 갈까? 2017년 봄, 은퇴 3년 차,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기뻤습니다. 32살, 결혼할 나이였죠. 신혼집은 일단 전세 알아보고 있어요. 제 마음이 불편했어요. 우리 아들이 전세를 살다니.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여보, 준호한테 집 사주는 거 어때? 요즘 괜찮은 아파트가 5억 정도래. 우리가 3억만 보태주면 아이들이 대출 받아서 살 수 있어. 3억이면 적지 않은데. 괜찮아. 우리 아직 14억 있잖아. 그리고 아들인데 우리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 결국 결정했습니다. 아들에게 3억을 주기로요. 아버지, 제가 나중에 꼭 갚을게요. 됐어. 갚을 생각하지 마. 5월에 아들이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비용 2천만 원, 신혼여행 비용 1천만 원, 유럽 다녀와라. 아들 부부가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여름에 둘째 딸이 말했어요. 아빠, 나 미국 대학원 가고 싶어요. 2년에 1억 5천 정도요.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데 막을 수 없었어요. 형평성은 맞춰줘야지. 오빠는 집 사줬는데 지은이만 안 해줄 순 없잖아. 알았어. 가거라. 열심히 공부해. 9월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육아 용품을 샀죠. 500만 원. 매달 용돈도 됐어요. 50만 원씩. 10월 명절. 온 가족이 모였죠. 용돈을 줬습니다. 총 600만 원. 아버지,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됐어. 할아버지가 손주 보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11월에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14억이 10억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1년 만에 4억이 사라진 거죠. 계산해 봤습니다. 아들 집 3억, 결혼 비용 2천만 원, 신혼여행 1천만 원, 딸 유학비 1억 5천, 손주 용품과 용돈 5천만 원, 합치면 4억 8천만 원. 여기에 우리 생활비까지. 여보, 이거 큰일인데. 그래도 10억은 남았잖아.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속도면 안 된다는 걸. 3년 만에 18억이 10억으로. 반토막. 2018년 봄. 은퇴 4년 차. 딸이 갑자기 결혼한다고 했어요. 축하한다. 좋은 사람 만났구나. 하지만 속으로는 긴장했습니다. 오빠한테 3억을 줬으니 지은이한테도 똑같이 해줘야 하잖아요. 3억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아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또 3억이.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10억에서 생활비 쓰고 7억이 남아 있었어요. 형평성은 맞춰줘야지. 결국 또 3억을 줬습니다. 5월에 딸이 결혼했어요. 결혼식 비용 2천만 원. 총 3억 2천이 또 나갔습니다.
6월 전세 계약 만료 통지. 여보, 집주인이 보증금 올려달래? 1억. 충격이었습니다. 남은 돈은 3억 8천. 여기서 1억을 더 내면 2억 8천밖에 안 남아요. 이사 갈까?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놀러 오는데 작은 데로 가면 어떡해? 결국 1억을 더 냈습니다. 7월에 통장을 보니 2억 8천. 3년 전 18억이었는데 8월에 대출을 받았습니다. 1억. 이자는 월 40만 원. 9월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둘째 나오려고요. 근데 방이 좁아서 이사 가려는데 5천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머리가 아팠습니다. 빌려줄 돈이 없었어요. 준호야, 아버지가 지금 좀 어려워서.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차마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보내줄게. 전화를 끊고 신용대출을 알아봤어요.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이자는 월 20만 원. 10월 통장 잔고는 1억 8천만 원. 대출 이자만 월 60만 원. 아내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이러다 정말 망하는 거 아니야? 아내가 울었어요. 내 탓이야. 홈쇼핑 때문에. 아니야. 내 탓도 있어. 골프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원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둘 다 잘못했으니까요. 그날 밤 약속했습니다. 내일부터 정말 바꾸자.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잃었다는 걸. 18억이 1억 8천으로 10분의 1. 2019년 새해. 은퇴 5년 차. 통장에 1억 8천만 원. 대출 이자만 월 60만 원. 올해는 정말 조심하자. 하지만 1월부터 문제가 터졌어요. 건강검진, 고혈압, 당뇨, 병원비가 두 사람 합쳐 월 50만 원. 대출 이자 60만 원, 병원비 50만 원. 벌써 110만 원이 고정 지출. 2월 아내가 새벽에 또 홈쇼핑. 근데 이건 건강식품이야. 120만 원. 3월 신용카드 명세서 300만 원. 홈쇼핑이 대부분이야. 싸움이 났습니다. 결국 리볼빙을 신청했습니다. 일단 이걸로 버티자. 하지만 이자가 붙는다는 걸 몰랐어요. 6월 통장 잔고가 1억으로 떨어졌어요. 6개월 만에 8천만 원이 사라진 겁니다. 여보, 우리 정말 망하는 거야. 7월 또 신용대출 5천만 원. 이제 대출이 총 2억 5천만 원. 이자는 월 80만 원. 8월 카드 연체가 시작됐습니다.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카드값을 냈습니다. 9월 신용등급이 떨어졌다는 통지. 이제 추가 대출도 어려워진 겁니다. 10월 통장에 5천만 원. 대출 2억 5천만 원. 순자산은 마이너스 2억 원.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5년 전 18억이었는데 2020년 1월 은퇴 6년 차. 새해 첫날부터 악몽. 전세집 주인이 전화. 사장님, 죄송한데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3월까지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내와 급히 집을 알아봤습니다. 6억으로는 전세가 없었죠. 여보, 어떻게 해? 월세로 가야 할 것 같아. 결국 월세 50만 원짜리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보증금 1억. 전세 보증금 6억을 돌려받아 대출 2억 5천만 원을 갚고 월세 보증금 내니 3억이 남았어요. 2월 이사했습니다. 30평대 아파트에서 원룸으로. 짐의 절반을 버려야 했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야. 아내가 울면서 짐을 쌌습니다. 이사날 아들이 왔어요. 아버지, 왜 이렇게 작은 데로 오세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준호야, 사실은 모든 걸 털어놨어요. 18억이 사라진 것,
대출 2억 5천만 원. 월세 생활. 아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미안하다. 아버지가 잘못했어. 아들이 주저앉았어요. 그럼 저희한테 주신 돈은? 됐어. 너희 돈 생각하지 마. 그건 아버지가 주고 싶어서 준 거야. 아들이 울었습니다. 딸한테도 연락했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이제 도와줄 수가 없어. 전화기 너머로 딸의 흐느끼는 소리. 아빠, 제 탓이죠. 아니야. 아빠 잘못이야.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나이 많은 사람을 쓰는 곳이 없었죠. 5월에 겨우 경비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월급 180만 원. 30년 은행에 다니던 내가 경비를. 첫 출근 날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초라한 노인이 서 있었죠.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도 마트 계산대 일을 시작했어요. 월 90만 원. 64세에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6월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매달 50만 원씩 드릴게요. 눈물이 났습니다. 자식한테 손 벌리는 부모가 된 거예요. 딸도 유학을 중단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빠, 제가 일하면서 도와드릴게요. 딸이 취직해서 월 30만 원씩 보내왔어요. 2024년 오늘입니다. 제 나이 70세, 아내 68세. 은퇴한 지 10년.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경비실로 출근하죠. 4년째 같은 일. 주민들이 수고하세요 하고 지나갑니다. 고맙지만 씁쓸해요. 아내는 여전히 마트에서 일합니다. 다리가 많이 아프다고 해요. 병원 가봐. 괜찮아. 참을만해. 돈이 아까워서죠. 통장에는 아직 3억. 10년 전 18억이었던 돈. 하지만 한 푼도 쓸 수 없어요. 이게 정말 마지막이거든요. 월급 180만 원, 아내 월급 90만 원, 아들 50만 원, 딸 30만 원, 350만 원으로 생활합니다. 월세 50만 원, 관리비 10만 원, 식비 70만 원, 교통비 25만 원, 병원비 60만 원, 통신비 10만 원. 나머지는 저축해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한 달에 한 번 아들 가족을 만납니다. 식당에서요. 원룸이 좁아서 초대할 수 없거든요. 할아버지, 손주들이 반갑게 뛰어옵니다. 밥을 사주고 싶지만 아들이 계산해요. 아버지, 제가 할게요. 자리에 앉아서 손주들을 봅니다. 예뻐요. 선물을 주고 싶은데 빈손입니다.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매일 후회해요. 왜 그랬을까? 왜 절제하지 못했을까? 18억을 10년 만에 날렸습니다. 홈쇼핑, 골프, 여행, 자녀 지원. 하나하나는 작았어요. 하지만 모이니 거대한 재앙이었죠. 오늘만 특가, 한정 수량, 지금 아니면 손해. 그런 말들에 속았어요. 아니, 속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소비하는 순간만큼은 행복했으니까. 30년 고생했으니 이 정도는 괜찮아. 매번 그렇게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요.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당뇨가 심해져서 인슐린을 맞아요. 허리도 안 좋고 무릎도 아파요.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으니 점점 나빠지죠.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제일 무섭습니다. 일을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죠?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많아요. 천장을 보며 생각합니다.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10년 전으로 절대 홈쇼핑 안 봅니다. 골프도 안 배워요. 자녀한테도 계획적으로 줍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어요. 시간은 한 방향으로만 흐르니까요. 지난 주말에 옛날 사진을 봤습니다. 은퇴식 사진이었어요. 행복해 보였어요. 이제 우리 인생 즐기자. 그때 그 말이 시작이었죠.
즐기려다가 모든 걸 잃었습니다. 돈뿐 아니라 자존심, 건강, 여유. 자녀들한테 떳떳한 부모 자격도 잃었어요. 오늘도 경비실에 앉아 있습니다. 젊은 부부가 지나가요. 우리도 열심히 모아서 일찍 은퇴하자. 그래, 우리는 미리 준비하자.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한번 소진되면 다시 모을 방법이 없다고. 30년을 모은 돈이 10년도 안 돼서 사라질 수 있다고. 조금씩 천천히 계획적으로 써야 한다고. 하지만 말하지 못합니다. 부끄러워서요. 실패한 사람의 조언을 누가 듣겠어요? 퇴근길에 마트에 들렀습니다. 계산대에 아내가 있어요. 피곤한 얼굴이에요. 여보, 힘들지? 괜찮아. 집에 돌아와 라면을 끓입니다. 둘이서 나눠 먹어요. 오늘 힘들었어? 응. 좀. 더 이상 말이 없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고층 아파트들이 보여요. 저기 어딘가에 우리 아들이 삽니다. 우리가 사준 집에서. 후회는 없습니다. 아들 행복한 모습 보니까요. 하지만 아쉬워요. 조금만 더 계획적으로 했다면. 이제 잠들 시간입니다. 내일도 6시에 일어나야 해요. 70세 경비. 이게 제 인생이에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분이 계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저희 같은 실수하지 마세요. 노후 자금은 생명줄입니다. 한번 끊어지면 다시 이을 수 없어요. 천천히 계획적으로 조심스럽게 쓰세요. 30년을 모았다면 30년을 쓸 수 있게요. 지금 아니면 손해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나이 들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핑계로 펑펑 쓰지 마세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더 무섭습니다. 돈 없이 오래 사는 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저희 부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제발이요.